배경희, 그런데 왜? 구건숙이 말했다. 근데 왜? 어디 가려고? 엄마, 시작하지 마세요. 나 이미 결정했어. 우리 셋이서 원룸에서 어떻게 사는지 직접 보셔야 알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배경희가 어머니에게 대답했습니다. 비좁지만 비좁지 않다고. 배경희는 구건숙에게 딸을 두고 떠나는 건 옳은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백이제는 아직 어린 소녀일 뿐이라고. 엄마, 됐어. 나 표 가져왔어. 전화해서 돈 보낼게요. 그렇지. 어서. 배경희 씨는 서둘러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했다. 당시 그녀의 딸인 5살 백이 백이제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다. 배경희는 혼외로 백이제를 낳았다. 남편은 임신 사실을 겨우 알게 됐고 부랴부랴 딸의 존재를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배경희는 울고 화를 내며 낙태를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 구건숙은 그녀를 말렸다. 배경희는 건강한 딸 백이제를 낳았지만 고집스러운 성격 탓에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여자의 행복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미혼모가 행복을 찾기가 얼마나 쉬울까요? 백이제는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구건숙은 장성한 딸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배경희는 여전히 든든한 어깨와 보호, 지지를 꿈꿨습니다. 남자는 엄마와 떨어져 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녀는 백이제와 데이트를 할 때만 신경을 썼고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배경희는 돈을 벌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기로 결심했다. 한 푼 두 푼 벌어서 서로 의지하며 사는 생활에 지쳤기 때문이었다. 구건숙은 딸의 결정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배경희는 꼭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백이제를 잘 돌봐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백이제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이미 복돼서 구건숙은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고 있었다. 엄마, 그만해요. 내가 전화해서 돈 보낼게.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꼭 돌아올게요. 끊을게요. 배경희가 나갔다. 구건숙은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여자의 마음은 매우 무거웠다. 돌아오지 않으면 우릴 잊어버릴 거야. 구건숙은 혼잣말로 속삭였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그녀는 일하러 갔다. 그녀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점원으로 일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구건숙은 무거운 마음으로 백이제를 어린이집에 데리러 갔습니다. 엄마는 오늘도 데리러 오지 않았다. 백이제는 옷을 입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왔으니까 옷 입고 가야지. 백이제는 당연히 바로 뭔가 잘못된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머니의 물건이 평소에 있던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직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방을 쳐다보기만 했다. 저녁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때요? 엄마는 어딨어? 엄마는 일하러 갔어요. 백이자의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와 몇 주가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백이제에게 엄마가 급한 출장을 갔지만 곧 돌아올 거라고 설명했고 백이제도 그 말을 믿고 싶었다. 할머니가 백이제에게 처음 전화를 건 것은 한 달 뒤였습니다. 쉬는 날이었다. 집 전화가 울렸을 때 백이제와 할머니는 집에 계셨습니다. 발렌티나가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배경희의 전화였다.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다. 하지만 발렌티나는 어쨌든 백이제에게 전화를 걸었다. 백이제는 어머니와 통화할 수 있어 기뻤다. 반면에 배경희는 자신에 대해 확실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일을 하고 있어서 당장은 돈을 보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돌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대화를 빨리 끝냈습니다. 협상은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발렌티나와 백이제는 다시 단둘이 남았다. 배경희의 전화는 드물게 걸려왔고 구겨져 있었다. 백이제는 더 이상 어머니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고 어머니를 기다리는 일조차 멈춘 듯했다. 배경희 씨가 모녀에게 돈을 보내기까지 약 1년이 걸렸습니다. 딸은 더 밝고 친근해졌고 발렌티나도 딸에게 남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했지만 배경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백이제도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1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이미 어머니와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자주 전화를 하셨다가 다시 사라지셨다. 할머니는 돈을 거의 보내지 않았고 보내면 그 돈으로 할머니를 꾸짖었다. 구건숙은 배경희가 보낸 돈을 모두 쓰지 않고 백이제를 위해 소중히 모았다. 학교에서 백이제는 문희현이라는 여학생과 친구가 되었다. 같은 책상에 앉게 되면서 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문희현은 백이제와는 달리 온전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문희현의 부모님은 백이제를 좋아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생일에 초대받아 자주 면회를 갖고 서로의 생일에 초대받기도 했습니다. 둘은 학교 생활 내내 우정을 이어갔다. 백이제가 5학년이 되었을 때 배경희는 갑자기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구건숙은 숨을 헐떡였다. 배경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차버린 백이제가 이제 둘째를 낳다니. 아, 딸이랑 통화하고 있네. 두 사람의 전화 통화는 다시 아주 드물어졌다. 엄마, 이건 내 선택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낳고 싶다고 배경희는 대답했다. 그리고 더 이상 돈을 보낼 수 없습니다. 나 아이 낳을 거야, 알잖아.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그날부터 구건숙은 딸에게 원한을 품었다. 백이제를 떠난 딸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건숙의 주소로 배경희가 백이제의 친권을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맡겼다는 등기편지가 도착했다. 그날 밤 구건숙은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눈만 뜨고 울었다. 구건숙은 백이제가 자고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딸도 자고 있지 않았다. 지난 며칠 동안 할머니가 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백이제는 할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우리도 익숙해요. 특히 우리 둘만 있으면 다 괜찮을 거예요. 백이제는 속삭였다. 할머니는 손녀를 껴안았지만 서러움의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백이제는 무럭무럭 자랐다. 그녀와 문희현의 우정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돈독해졌다. 여자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툼도 없었다. 소녀들은 비밀을 공유하며 성장했다. 구건숙은 이미 은퇴를 했지만 일을 계속했습니다. 손녀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최대한 많은 것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백이제와 문희현은 초등학교 9학년이 된 후 함께 의대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희현의 부모님은 딸에게 제대로 된 생각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딸이 의대에 진학하면 학비를 대주겠다고 했죠. 그들은 딸이 고1 때까지만 공부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문희현은 고집을 부렸고 문희현과 백이제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두 딸은 공부와 우정을 모두 즐겼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문희현은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백이제는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이제가 간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웃들이 그녀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이제는 주사가 필요하거나 가정간호가 필요할 때면 기꺼이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느덧 제법 따뜻해진 5월의 어느 날, 문희현과 백이제는 다시 만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희현은 자신의 공부와 전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치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백이제는 문희현에게 자신의 일과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고 구름이 몰려오더니 5월의 천둥번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어서 소녀들은 가장 가까운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카페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녀들은 테이블 중 하나에 자리를 잡고 폭풍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차와 디저트를 주문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두 명의 젊은 남자가 카페에 들어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소녀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폭풍을 기다리기로 결정했고 쾌활한 젊은이들의 킥킥거림이 즉시 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남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여자들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같이 있어도 될까요?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문희현과 백이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백이재는 어깨를 으쓱했고 문희현이 대답했다. 아니, 괜찮아요. 청년들이 자기소개를 했다. 소년들의 이름은 건준호, 오준영이었다. 건준호는 백이재를, 옴준영은 문희현을 바로 눈여겨보았습니다. 당시 오준영은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에 재학 중이었고 건준호는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청년은 곧바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금세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천둥번개가 지나가고 선선해진 날씨에 청년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백이재와 문희현은 여전히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함께 걸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백이재는 문희현의 할머니에게 건준호를 소개해 주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백이재를 자신의 가족에게 소개했습니다. 물론 백이재와 할머니는 건준호 가족에 비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청년을 조금도 괴롭히지 않았다. 그의 부모 조은송과 편자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명문 고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일했고 아버지는 작은 설비 회사의 차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집에서 살았다. 조은송은 백이재를 유심히 바라보며 많은 질문을 던졌다. 소녀에게 나쁜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백이재는 마치 취조당하는 것처럼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조은송은 백이재를 정말 좋아하지 않았다. 너무 평범하고 부모님에 대한 정보도 불분명했다. 학력도 전혀 없고 학교는 다녔지만 단순 간호사가 뭐냐? 여자는 그렇게 생각했다. 구준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백이재에게 끌렸고 곧 청혼을 했다. 백이재는 행복했지만 조은송은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 건준호, 근데 왜 그러는 거야? 같이 데이트도 하고 영화관도 가고. 근데 왜 결혼을 해? 네 인생을 망쳤어. 어머니는 아들의 행동이 원망스러웠다. 엄마, 난 엄마를 사랑해요. 건준호가 대답했다. 아들은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 악당이 아니에요. 필자에서니 응원합니다. 물론 우리 아들은 그녀와 잘 어울립니다. 벌써 집도 장악하고 우리 돈도 세고 있을 거야. 준호야, 너 지금 실수하는 거야. 조은송이 엄마 말 잘 들어라. 레라, 진정해. 너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 백이재는 나한테는 착하고 좋은 사람 같았어. 필자에선이 대답했다. 발렌티나는 이 대화를 계속하고 싶지 않은 듯 눈을 동그랗게 굴리며 자리를 떠났다. 구건숙은 백이재와 건준호에게 행복해했다. 그들의 어머니는 그들을 축복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백이재와 건준호 부부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백이재는 당연히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할머니는 백영희가 보내준 돈을 꺼내셨다. 할머니는 달러로 보관하고 계셨기 때문에 금액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백이재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공주처럼 순수하고 청순하고 경쾌한 모습이었다. 구건숙 씨는 등록사무소에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랑의 부모님은 절제하는 것 이상으로 행동했습니다. 문희현, 오준영 부부도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도 계속 이어졌고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을 조금 늦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식 후 백이재와 구준호는 부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2층짜리 큰 집은 대가족을 의미했기 때문에 가족 평의회에서 젊은이들이 낯선 사람에게서 아파트를 빌릴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젊은이들의 가족 생활과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이재는 할머니의 주문에 익숙했습니다. 할머니는 요리, 청소,
빨래 등 모든 것을 직접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잔소리거리를 찾았다. 백이제, 또 접시를 엉뚱한 순서로 놓았어. 조은송은 며느리에게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백이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에는 똑같은 순서로 접시를 놓았다. 백이제, 또 포크 닦지 않았어? 서랍에 넣기 전에 시어머니는 또 다시 화를 냈다. 저는 다 닦았습니다. 백이제는 이의를 제기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것 좀 봐라. 시어머니는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구준호가 세탁기를 잘못된 모드와 잘못된 세제로 돌린 것에 대해, 백이제가 늦게 퇴근해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해 질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모님의 불만이 또다시 터져 나왔다. 백이제는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구준호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그 역시 아무것도 모른 척하는 듯했다. 백이제는 몇 번 따로 살자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건준호는 그런 제안을 모두 취소하고 장모님에게 약하게 말했다. 글쎄, 이 여자 나 없이도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엄마는 여전히 질투할지도 모른다. 백이제는 남편을 사랑했다. 할머니 손에 자랐고 남편을 위해 순결하게 살아온 그녀는 평생을 남편과 함께 살 줄 알았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그러나 젊은 여인은 어떻게 따로 살고 싶어 했는지. 백이제는 시아버지 필자애선을 정말 좋아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조은송에게 돌아오는 건 원망뿐이었다. 시어머니의 시선 속에도 백이제에 대한 경멸과 비아냥거림이 숨겨져 있었다. 백이제는 그런 이야기로 할머니를 괴롭히지 않았다. 구건숙은 더 이상 젊지 않았다.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다. 백이제는 할머니를 혼자 두지 않기 위해 더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했다. 백이제의 결혼 생활 첫 해였다. 이 시기에 문희현과 오준영도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미 일을 시작했고 아파트도 담보로 잡았기 때문이죠. 백이제는 친구를 위해 매우 기뻐했지만 건준호와의 관계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건준호가 백이제에게 차갑게 대했던 것입니다. 백이제는 그것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별일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7번째 감각은 백이제에게 무언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사소한 것들로 표현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는 어머니처럼 짜증을 내고 셔츠를 엉뚱한 곳에 놓고 다림질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 2교대부터 어머니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이제는 혼자 밥을 먹었고 회사에서도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 백이제는 혼자서 집에 돌아왔다. 함께 산책하거나 영화관이나 극장에 가는 일도 오래전에 그만두었다. 주말이면 권준호는 소파에 누워 있거나 백이제가 모르는 곳에 혼자 나가거나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백이제는 상처를 받았지만 곧 나아질 거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백이제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문제가 닥쳤습니다. 구권숙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백이제는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백이제에게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백이제는 믿고 싶지 않은 마음에 펑펑 울었습니다. 그녀에게 유일하게 소중한 사람이었던 친척. 할머니는 백이제에게 엄마와 아빠를 대신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은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할머니는 말 그대로 슬픔에 빠져 살고 싶지 않았다. 그 모든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백이제는 군준호가 자신에게서 물러난 것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문희현과 오준영이 구출하러 왔다. 두 사람은 모든 것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백이제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문희현은 백이제와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반면 오준영은 모든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이리저리 뛰어다녔죠. 구준호는 일이 급하다며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 백이제는 다투지도 않고 울 힘조차 없었다. 더 이상 힘이 없었다. 백이제는 여전히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럽고 상처받고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이때 문희현에게 받았던, 그리고 남편에게 기대했던 지지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장례식이 끝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온 백이제. 아무도 없고 모두 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몇 가지 문구 조각을 들었지만 그 의미는 젊은 여성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백이제는 복도에 서 있었다. 그녀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다. 조은송과 구준호가 부엌에서 나와 복도를 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대화가 어떻게 끝날지 방해하지 않고 끝까지 듣기 위해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백이제는 마치 기계처럼 복도에 있는 옷장에 몸을 숨기고 문을 가린 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네, 알아요. 모두가 알고 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그녀의 말이 맞았다고 구준호는 말했다. 애초에 왜 이 결혼식 게임을 해야 했어? 장모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 어쩌겠어? 백이자의 남편은 추리했다. 뭐가? 이혼이요. 아니면 마음이 바뀐 거야? 유계희가 일주일 후에 스페인에서 돌아온대요. 아들아,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 너한테는 그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거 알잖아?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난 알아요. 유계희 씨 못 본 지 오래됐어요. 그래도 얘기는 해봤어요. 저런 애야 그게 아니라 아내를 말하는 게 분명한 구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백이제는 그녀가 누구를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가 버려진 장난감처럼 버려지고 잊혀질 거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전에 만난 적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제가 틀렸나요? 조은송이 아들에게 물었다. 네, 물론 그랬죠. 숨길 게 뭐가 있어? 내가 왜 백이제랑 이러는지 모르겠어. 건준호 씨. 그럼 오늘 가서 이혼 신청해. 그만해. 내일 보내줘. 어머니는 아들에게 삐딱하게 말했다. 네, 엄마, 내 말이 맞다. 아들은 그렇게 대답하고 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집을 나갔다. 백이제는 그들이 차에 타는 소리와 엔진 시동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옷장에서 나왔다. 남편이 이렇게 큰 충격을 줄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백이제는 자신이 한 번도 자신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구준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백이제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1층으로 올라가 침대에 기진맥진 쓰러졌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원망을 쏟아내려는 듯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15분도 지나지 않아 구준호가 문 앞에 나타났다. 너? 깜짝 놀랐다. 벌써 집에 왔구나. 근데 어떻게 제 시간에 왔어? 어머니와 함께 멀리 나간 것도 아니었고 백이제의 귀가를 놓치지 않았을 테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군준호? 백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다 들었잖아. 그게 최선이야. 백이제 씨, 조금만 더 버텨요. 그래요. 나 이혼 신청할 거야. 그가 대답했다. 백이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구준호는 잠시 침묵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떴다. 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에게 백이제가 집에 왔다고 다 들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육아도 그렇고요. 엄마도 엿듣고 있네요. 어머, 건준호, 누구를 집에 데려왔어? 조은송이 깜짝 놀랐다. 엄마,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불쌍하다며 갑자기 말했다. 불쌍하다고? 너 바보야 안 된다고 어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를 잃었잖아. 지금은 이혼하셨고 그분도 많이 힘드실 거라고 건준호는 생각했다. 불쌍하게 생각하자. 우리와 함께 살았던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난 1년 넘게 참았어. 누가 날 동정하겠어? 그만하자. 등기소에 가서 쇼핑이나 하자고 조은송이 말하며 둘은 자리를 떴다. 그리고 백이제는 짐을 다 챙기고
결혼 반지를 침대 옆 탁자에 두고 택시를 불렀다.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다. 집 한 평 한 평이 백이제에게 사랑하는 할머니, 어머니를 대신해 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던 할머니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에 할머니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백이제는 마음을 추스르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2주간의 휴가를 받아 회복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녀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짐을 풀던 그녀는 오래된 스크랩북을 발견하고는 책장을 넘기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백영희 씨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백이제 씨의 삶에 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낸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어머니를 모른다. 하지만 할머니는 상관없을 거라고 백이제는 혼잣말로 속삭였다. 백이제는 사진을 보며 엄마가 있었다면, 엄마가 진짜 엄마였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조언과 응원을 해줬을 것입니다. 딸의 결혼을 말렸을 수도 있고 배신과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백이제는 남편도 어머니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혼자였다. 며칠 후 문희현과 오준영은 한때 절친했던 친구로부터 이혼 소식을 듣고 백이제의 집을 찾아왔다. 6개월 동안 문준호는 아내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변해 있었고, 오준영은 그에게서 오만함과 자신에 대한 비꼬는 듯한 태도를 발견하고 그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혼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백이제를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었다. 문희현은 백이제를 응원했다. 오준영 변호사는 법적인 관점에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공동재산이 없다. 백이제는 빚, 그래도 고마워. 문희현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친구들은 백이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백이제는 그동안 은둔 생활을 하며 거의 밥을 먹지 않았다. 야위고 창백해졌다. 문희현은 친구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가 카페에서 밥을 먹였습니다. 백이제는 조금씩 녹아내렸다. 일주일 후 구준호가 전화를 걸어 백이제에게 이혼을 위해 등기소에 오라고 했다. 문희현은 친구의 곁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백이제는 거절했다. 구준호는 정말 아름다워 보였다. 그는 행복과 가벼움을 발산하며 미소를 지었고 은혜로웠다. 백이제는 여느 때처럼 창백하고 마른 체형을 유지했다. 두 배우자 모두 아무런 주장이나 이해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이혼이 이루어졌습니다. 등기소를 나오며 전준호는 전처에게 말했다. 아무것도 버리지 않아서 고마워요. 이혼이 급하게 필요했어요. 하지만 충고하는데, 백이제 씨, 당신 자신을 좀 돌아보시지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요? 백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고장나서 더 안 좋아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적어도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약국에 갔습니다. 그녀는 2가지 검사를 샀습니다. 하나는 바로 검사하기로 하고 다른 하나는 아침에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검사에서 2개의 밝은 줄무늬가 나타났습니다. 백이제는 욕조 가장자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속삭였다. 백이제는 낙태에 대한 생각을 단번에 떨쳐버렸다. 이미 출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은 이대로 두기로 했다. 문희현과 오준영 2사람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 백이제에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백이제, 깜짝이야. 문희현은 깜짝 놀랐다. 건준호는 몰라요? 오준영에게 물었다. 아니, 몰랐으면 좋겠어. 백이제가 대답했다. 진심이야? 아빠잖아. 양육비 받을 수 있잖아. 오준영이 말했다. 모르겠어요. 아니, 아직은 안 할래요. 무서워요. 백이제가 말했다. 협박했어? 문희현이 걱정했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정말 저를 없애려고 했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건준호한테 새로운 사랑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젊은 여자는 생각하고 있었다. 백이제. 그렇다면 당연히 문희현은 친구를 지지했다. 백이제가 확인했습니다. 스트레스와 격변 속에서도 그녀의 임신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 알게 된 그녀.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긴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건강에 대한 책임은 아기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저녁 백이제의 초인종이 울렸다. 백이제 씨는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문을 열고 들어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어머니 백영희 씨였습니다. 백이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었다. 어리둥절해하던 백이제는 백영희에 의해 정신을 차렸다. 자, 딸아, 이렇게 서자. 그녀는 마치 빵 사러 나갔다가 15분 만에 돌아온 것처럼 15년 넘게 사라진 게 아니라 15분 만에 돌아온 것처럼 말했다. 백영희는 정말 멋져 보였다. 단정하고 세련된 머리, 잘 차려 입은 옷, 매니큐어, 기분 좋은 향수의 가벼운 흔적. 이 모든 것이 그 여자가 전혀 가난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엇을 원했습니까? 백이제는 문 앞에서 어머니에게 냉정하게 물었다. 그럼 들여보내줘요. 아니면 이웃에게 말할까요? 백영희가 대답했다. 백이제가 조금 비켜서자 백영희는 옷을 벗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둘러봤다. 이 아파트는 확실히 리노베이션이 울고 있다. 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그녀는 중얼거렸다.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닌데 뭘 원하는 거야? 큰 소리로 말하고 나가. 백이제가 말했다. 백이제, 너 너무 심하구나. 이건 공동의 일이니 친구로 지내면서 협조해야지. 어머니는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아니, 너랑은 공동의 사업을 할 수 없어. 어서 서둘러. 벌써 저녁이야. 나 내일 일해야 돼. 백이제는 정영희를 재촉했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서두르지 마라. 딸아. 중요한 일이야. 서두를 거 없다고 백영희는 말했다. 난 내 딸이 아니야. 넌 날 포기했어. 그러니 서두르라고 백이제는 말했다. 어서 가자, 어서 가자. 백영희는 방으로 들어와 소파에 다리를 걸치고 앉았다. 백이제는 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알기로는 할머니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백영희가 말을 꺼냈다. 알고 있는 건 분명한데 장례식에 늦게 오셨다고 백이제가 대답했다. 못 왔어요. 지금 여기 왔으니까 법적으로 6개월 남았어요. 그러니 아파트를 어떻게 나눌지 결정합시다. 여자는 건방진 어조로 말했다. 나누자고요. 당신 미쳤어? 당신은 내가 5살 이후로 우리 삶에 없었습니다. 당신은 어린 딸을 할머니에게 맡겼어요.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았고 엄마 장례식에도 안 왔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감히 나한테 아파트 얘기를 해? 백이제는 소리를 질렀다. 여보, 참고로 말하자면 나 사춘기 애가 있어. 그리고 네, 저는 유산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백영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다른 아이에게 동정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아이를 전혀 갖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백이제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떠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평화롭게, 원만하게 해결합시다. 아니면 길거리로 내쫓을까요? 백영희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나가. 백이제가 반복했다. 백이제, 후회하게 될 거야. 잘하면 안 돼요. 그럼 곧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야. 내 손 안 놓을 거야. 그건 확실해. 저리 가. 백이제는 한 음절씩 반복했다. 백영희는 웃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 아파트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백이제는 문희현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다. 백이제 씨, 저는 변호사이긴 하지만 가족 문제는 다루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님도 상속 지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입니다. 먼저 공증인에게 가셔야 합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그리고 법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좋은 변호사, 경험 많은 변호사를 찾아줄게. 백이제 오준영이 말했다. 백이제는 고맙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공증인을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이때 전준호의 삶은 전처와 정반대였다. 그는 새로운 여자와 동거를 시작한 것이다. 유계희는 그의 어머니 지인의 딸이었다. 조은송이 그토록 원하던 부유한 집안이었죠. 유계희는 고등학교 졸업 후 디자인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없어 퇴학을 당하자 부모님은 온갖 상업 디자인 학교에 학비를 대주었습니다. 유계희가 스페인에서 생활하고 일하던 마지막 몇 년 동안 조은송은 유계희의 어머니 추효진과 함께 아이들을 서로 밀어주기로 결심하고 귀국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찌감치 인터넷으로 소통을 시작했고 이미 동거를 결정한 상태였다. 그래서 유계희는 비행기에서 곧장 집으로 향했다. 조은송은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한 새 며느리의 모습에 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은송도 백이제의 소탈한 성격보다 유계희의 당돌한 성격이 더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이제는 이 집안에서 잊혀진 지 오래였다. 거의 바로 필자에선만 여전히 의아해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마치 게임을 하는 것 같았다. 결혼하고 이혼하고. 특히 여자는 더더욱 아들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건준호 아버지가 말했다. 동정하지 마. 우리 아들을 괴물로 만들지 마. 어머니는 아들을 옹호했다. 아빠, 사실이에요. 감정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너무 일찍 결혼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 말이 맞아. 난 괴물이 아니야. 과장하지 마세요, 아빠. 건준호 어머니가 말했다. 과장하는 거 아니야. 필자애선이 대답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백이제가 정말 안쓰러웠다. 그는 가족 중 유일하게 백이제에게 동정심을 느꼈고 백이제의 상처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나중에 면회를 가기로 했다. 유계희는 구준호와 함께한 첫날부터 본격적인 여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집안일을 귀찮아하지 않았고 일주일 후 그녀는 왜 오페어가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조은송 씨는 오페어를 고용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3번씩 한 여성이 집에 와서 청소와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유계희 씨가 집밥을 먹다 코에 주름이 생기는 바람에 가족들은 더 자주 외식을 시켰다. 조은송은 유계희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유계희에게 맞춰 생활이 바뀐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한 달 후 구준호와 유계희는 혼인신고를 하고 곧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결혼식은 첫 번째 결혼식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백이제와 함께 야외에서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렸죠. 많은 하객을 초대하지 않고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권준호는 오준영을 초대하고 싶었지만 문희현은 빼달라고 부탁했다. 오준영은 이를 거절했고 그 후 권준호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문희현이 있어도 그는 잔치에 가지 않았다. 오준영의 비열함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성대한 퇴임식이 끝나고 뷔페가 준비되었습니다. 비둘기가 있는 화려한 포토존. 평생 기억될 진정한 축하의 순간 하늘로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축하 행사에서 단 한 사람만이 슬퍼했습니다. 바로 구준호 군의 아버지 편자혜선 씨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백이제가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가족 전체가 부끄러웠습니다. 구준호는 다시 평온한 가정생활을 했다. 그리고 백이제는 오준영과 함께 공증인에게 가던 중이었다. 공증인은 그녀의 말을 듣고 모든 정보를 가져갔습니다. 할머니가 유언을 남기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러니 보름 후에 저를 보러 오시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백영희도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다. 백이제의 행동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백영희는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남편과 딸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녀는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급히 할머니를 만나야 한다는 다른 버전의 사건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백영희 씨는 돈을 벌고 떠나고 싶었지만 새 가족이 아닌 모든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새 남편과 어린 딸과의 가정 생활은 백이재와 어머니와의 가난한 생활만큼이나 그녀에게 지루했습니다. 그녀는 돈을 가지고 아무도 찾지 않는 자유로운 삶으로 가서 혼자만의 즐거움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백영희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감정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공증인을 찾아가 필요한 서류도 모두 제출했습니다. 백이재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는 지나가지 않았고 밤에 그녀는 아팠습니다. 그녀는 즉시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갔습니다. 유산의 위험에 처한 그녀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백이재는 아기가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안정을 취하며 처방받은 약을 모두 복용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백이재 씨에게 문희현 씨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백이재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친구는 오준영의 부탁으로 다른 이유로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정을 알게 된 문희현은 그날 저녁 서둘러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백이재는 너무나 창백하고 수척한 모습에 눈 밑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희현은 곧바로 요구르트, 과일, 채소, 주스, 과자 등을 친구의 침대 머리맡에 올려놓았습니다. 아, 이것들이 다 너를 아프게 했구나. 문희현은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백이재는 아기가 너무 무서웠다고 대답했습니다. 문희현은 그녀를 껴안고 말했다. 소식 전하러 왔어. 오준영이 공증인을 통해 알게 됐어요. 할머니가 증여 증서를 작성하셨다고 합니다. 공증인 사무실에 사본을 두고 가셨대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실 시간이 없으셨나 봐요? 문희현이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백이재가 물었다. 당신 거라는 게 무슨 뜻이죠? 글쎄, 백영희? 문희현은 그 여자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었다. 그 여자는 그 집을 차지할 수 없다. 네 할머니가 처리했어. 네가 기분 나빠할까봐 그랬나 보다. 백이재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는 최고였다. 최고의 조언이었다고 백이재는 대답했다. 문희현과 비투에게 고마워했다. 너희는 최고의 친구야. 너희 없이 내가 뭘 하겠어. 라고 그녀는 말했다. 두 사람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백이재는 곧바로 비타민을 먹고 회복해서 집에 가라는 지시를 받았고 백이재는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백영희도 증여 증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자신이 한 평도 상속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했다. 그녀는 공증인 사무실에서 모함이라고, 어머니가 미쳤다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고소하겠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원들이 그 여성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백영희는 다시 백이재의 집으로 갔지만 아무도 집에 없었다. 초인종을 몇 번이나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도 이웃 주민이 밖을 내다봤고 정영희가 아닌 것을 확인한 이웃 주민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백영희는 서둘러 집을 나섰지만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변호사와 상담하기로 결정했고 변호사는 소녀가 살 곳이 유일한 곳이고 자신이 어린 딸의 양육권을 거부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백영희는 아무것도 없이 떠나야 했습니다.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에 그녀는 다른 나라에 있는 남편과 10대 딸에게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상태를 보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백영희 씨가 갑자기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정생활에 지쳤고 어머니가 큰딸에게 아파트를 물려주면서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와 여유를 원했지만 자신에게는 집안일과 일밖에 없었다고. 남편은 끼어들거나 알아채지 않고 그녀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러시아에서 백영희 씨가 말한 것과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다. 한국에 있는 큰딸에 대해서도
배경희는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남자는 자신이 여자가 아니라 돈과 좋은 삶을 위해 아이를 낳고 버리는 진짜 괴물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그녀와 이혼하고 딸의 양육권을 가져와 배경희가 아이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배경희는 그냥 떠나서 다시 행복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2주 후 백이제는 퇴원했고 젊은 여성은 스트레스를 피하고 자신과 아기를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웃들은 백이제에게 배경희가 면회를 왔다가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이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혼에 대한 걱정은 그만두었다. 그냥 하루하루 소소한 기쁨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배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백이제의 집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백이제가 서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깜짝 놀란 백이제가 말했다. 백이제는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다. 백이제는 뒤로 물러서서 그를 안으로 초대했다. 그녀는 재빨리 주전제 불을 붙였다. 필자에서는 부엌으로 들어온 전 처제를 바라보며 여전히 망설이는 표정으로 물었다. 백이제는 그녀의 배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 배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들 임신했어? 그가 물었다. 네, 백이제가 대답했다. 당신은요? 건준호가 보냈나요? 아니요. 백이제 씨. 저는 지난 일이 악몽 같아서 저 혼자 왔어요. 그리고 너한테 사과도 못했어. 지금 와서 사과하면 무슨 소용이야?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랬으면 이혼 안 했겠지? 건준호는 양육비를 줘야 하고 백이제는 너한테 줘야 하고 그땐 몰랐어요. 그때는 이미 건준호가 마음을 굳힌 뒤였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유괴희를 기다리는데 내가 필요 없다고 백이제는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요? 백이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아요. 내 아들과 내 아내가. 이 모든 상황이 부끄러워요. 백이제는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말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백이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피자에서는 자신이 호텔에서 과일과 과자 봉지를 들고 왔던 것이 떠올랐고 테이블 위에 과일과 과자를 올려놓았다. 과자 좀 가져왔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과일이 바로 그 과일이었다며 그는 웃었다. 그럴 필요 없었는데 필자에선 씨 고맙습니다. 백이제가 대답했다. 백이제는 찻잔에 차를 따르고 전 시아버지가 가져온 케이크를 잘랐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백이제. 난 여전히 건준호도 당신만큼이나 아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직접 말하지 않겠어? 그가 물었다. 생각은 해봤는데 아직 모르겠어. 지금 다시 유부남이잖아요. 백이제는 조용히 말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아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아이는 이제 자랄 때가 됐고 고등학교 때부터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왔으니까요. 필자에선 씨는 아들에게 화가 난 게 분명했습니다. 백이제는 아직 아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조용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남자가 대답했다. 지금은 내가 가서 도와줄게. 넌 이제 혼자야. 알았다고 백이제가 말했다. 그럼 부인은 뭐라고 할까요? 글쎄, 우선 아내는 모를 거고 두 번째는 내 아내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내연녀는 아니죠. 백이제는 편재선과 아주 따뜻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간 백이제는 한참을 생각한 끝에 자신의 말이 옳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건준호도 아기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하지만 백이제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일단 접어두기로 했다. 그녀는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간 그녀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운명처럼 그녀와 건준호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백이제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시작했고
같은 사무실에서 그를 만난 것이죠. 말 그대로 복도에서 코와 코가 부딪힌 거죠. 구준호는 전 부인을 여기서 볼 줄은 몰랐습니다. 백이재가 말했다. 안녕, 건준호. 그녀가 말했다. 건준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배를 바라보았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는 천천히 말했다. 내 아기야, 건준호. 백이재가 갑자기 말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비뚤어진 미소를 지었다. 내 아이? 그가 다시 물었다. 네, 당신 아이라고 그녀는 확인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한테 배를 얹지 마세요.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당신은 어디 있고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그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아요. 남자의 눈에 두려움이 스며들었고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하지만 그는 돌아서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감히 나를 쫓아와서 무슨 혐의를 씌우지 말라고. 백이재는 지금 당장 이 가족들과 다시 싸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야 알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백이재는 이미 출산 휴가 중이었다. 이제 그녀는 아기의 출산을 준비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이미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2번의 초음파 검사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기 침대와 유모차, 옷을 샀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백이재와 옴준영이 있었습니다. 오준영은 아기 침대를 조립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전 시아버지도 종종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물론 편재선은 이미 백이재와 건준호의 만남에 대해 알고 있었다. 백이재는 전 처제에게 백이재, 마음만 먹으면 법원을 통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나 혼자서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필자에선. 백이재가 대답했다. 그리고 편자에서는 이미 오준영이 백이재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들은 집에서는 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는 새 아내 유계희와 평온한 생활을 이어갔다. 백이재는 예정일에 맞춰 딸을 낳았고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구건숙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백이재는 딸을 품에 안고 달콤한 냄새를 맡으며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그 순간 백이재는 그동안 겪은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딸을 키우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구건숙 씨와 그녀에게 서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문희현과 편재선이 퇴원하는 백이재를 구건숙과 함께 만나러 왔다. 할아버지는 아기를 품에 안아달라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손녀가 생겼어요. 고맙다고 백이재는 말했습니다. 백이재가 입원해 있는 동안 오준영과 문희현은 아기 침대를 조립하고 풍선으로 병실을 꾸몄습니다. 백이재는 병실에 들어와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얘들아, 고마워요. 백이재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여자아이를 아기 침대에 눕혔다. 손님들이 주방을 돌보는 동안 필자에서는 케이크를 꺼냈고 문희현은 차를, 오준영은 잔을 정리했다. 백이재는 주방으로 돌아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이재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온해졌다. 손님들은 한참을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희현과 오준영은 딸의 출산을 위해 장난감과 커다란 기저귀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필자에서는 백이재에게 돈을 줬다. 백이재는 처음엔 안 받으려고 했지만 고집을 부렸다. 할아버지 손녀를 위한 거라고 했다. 그리고 백이재는 그 선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백이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이재를 위해 살아온 딸 구건숙이 있었기에 과거의 모든 아픔을 극복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준호의 집안에서도 삶은 평소와 다름없이 계속되었다. 다만 필자에선만이 자신이 가족의 엑스트라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한때 사랑했던 아내, 상냥하고 다정했던 조은송은 언제부터 그렇게 나쁜 년이 되었을까요? 권준호 역시 방종한 삶을 살고 있었고 백이재는 기억하지 못했고
아이 역시 기억하지 못했다. 모르는 척하고 대충 얼버무리고 부끄러운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주 쉬웠다. 그와 유계희는 인생을 즐기고 여행도 하고 인생을 마음껏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조은송의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게 딱 한 가지 있었다. 아들과 아내 사이에 아직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계희 씨 자신은 이를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녀와 구준호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획까지 세웠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젊은 여성은 편안하고 아름답게 잘 살고 있었다. 그렇게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백이재는 국원숙을 보육원에 맡기고 일하러 갔다. 그런데도 전 시아버지는 국원숙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국원숙은 이미 그가 다름 아닌 자신의 친할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를 무척 사랑했다. 그리고 필자에 선 자신도 어린 소녀의 품에서 녹아내렸다. 그리고 백이재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는 남은 인생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생각했다. 조은송이 백이재의 아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전 며느리에게 흙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제 백이재는 아기집 걱정과 일을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출근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백이재는 최선을 다했다. 작은 국원숙은 유치원에 금방 적응했습니다. 물론 질병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소녀들은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국원숙이 2살이 되었을 때 백이재는 문희현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가 임신한 것이다. 백이재는 친구를 따뜻하게 축하해줬다. 오준영 역시 오랫동안 아기를 계획하고 있었던 만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유계희와 함께 있는 구준호만 아직 아이가 없었다. 조은송은 솔직히 벌써부터 섭섭했다. 건준호, 유계희, 그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했다. 검진 받을 때가 된 것 같지 않아요? 3년이나 살았는데 아직도 애를 못 낳아요? 그건 적신호다. 구준호는 어머니를 뿌리쳤다. 하지만 유계희는 그런 얘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유계희는 시어머니에게 조은송이 우리 일에 이렇게 무례하게 참견하는 게 적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계희,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조은송이 가장 아끼는 며느리가 처음으로 화를 냈다. 유계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식탁을 떠났다. 구준호, 조은송이 말을 이어갔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건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해요. 너를 위해서야. 이해해라, 아들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준호는 아내를 따라 자리를 떠났다. 유계희는 방에 앉았다. 크리스, 겁내지 마. 건준호는 아내의 어깨에 팔을 감았다. 아내는 어깨를 으쓱하며 남편의 팔을 뿌리치고 계속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가 과민 반응을 보였을지 몰라도 엄마 말이 맞아요. 그가 말했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유계희는 병원에 가고 싶지 않고 그런 일에 대해 어머니에게 보고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 후 몇 달 동안 집안에서 그 얘기는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조은송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그녀는 다시 그 얘기를 꺼내기로 결심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병원에 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를 원하지 않으시나요? 아버지와 나는 손자를 가질 만큼 나이가 많지 않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 말에 필자에서는 살짝 몸을 떨었다. 이 의사들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요? 구준호의 어머니가 물었다. 뭐라고 할까요? 불임일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유계희, 들어봐요. 내가 최고의 의사를 찾아볼게요. 여성 불임은 충분히 치료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가만히 안 계시네요. 왜 내가 불임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건준호 때문일까요? 아니면 가족 모두가 성인군자인가요? 유계희는 참기 시작했다. 난 절대 불임이 아니라고 건준호가 말했다. 유계희는 눈썹을 찡그리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오래전에 검사 받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조은송도 이 말에 걸려들었다. 그녀도 아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필자에선만이 얼굴에 손을 얹고 앉아 있었다. 전준호는 모든 가족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말했다. 아이가 있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글쎄요, 어쨌든. 백이제는 당시 임신 중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배가 나온 걸 봤는데 임신한 건 상관없고 그 아기도 보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난 불임이 아니란 거예요. 건준호는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바보! 필자의 선이 속삭였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여자들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알고 있었어? 유계희에게 물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연히 아니지. 어쨌든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언제 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의 아이가 전혀 아닐까요? 시어머니가 대답했다. 유계희는 남편을 따라갔다. 구준호는 침대에 누워 정처 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유계희는 방에 들어와 문을 굳게 닫았다. 정말 아이가 맞나요?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가 물었다. 하지만 아내가 워낙 고집이 세고 겸손한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 왜 바람을 피웠을까요? 어둠 속에서 담요를 덮고 저와 함께 있잖아요. 구준호는 웃었다. 자세한 건 말하지 마. 유계희는 코를 찡그렸다. 뭘 어쩌라고. 시험이라도 볼까? 알았어. 내일 하자. 구준호가 대답했다. 더 이상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그는 아기에 대해 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온 가족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보, 100번을 포기해도 당신 때문이 아니야. 유계희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남편을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남편은 등 아래 베개를 조정하며 앉았다. 무슨 말이냐고 남편이 물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건 나라고 유계희는 말했다. 구준호는 몇 초 동안 생각하다가 물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아주 오래요. 스페인에서요. 어쨌든 저는 그곳에서 최고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된 거죠. 어쨌든 낙태를 한 번 했고 두 번째 낙태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유계희는 말했다. 구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몇 분 동안 방 안에 적막감이 감돌았다. 알았어요, 뭐든지요. 이 아이들이 필요하냐고 그는 물었다. 필요 없어. 준호야, 내 엄마 말이 맞아. 아이는 필요하지만 우리 부모님도 모르는 거라고 유계희가 대답했다. 글쎄요, 대리모라도 고용해야 할 것 같다고 그는 생각했다. 왜 돈을 내고 기다릴까요? 누가 누구를 아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생후 1년 이상 지나야 볼 수 있는 위험도 있잖아요. 지금 아이는 몇 살이 되어야 하나요? 유계희 씨는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도 모르겠다. 1년, 2년? 왜 또 그 얘기를 해요?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다. 유계희는 이 아이가 당신 아이이고 건강하다면 우리가 데려다 키우면 된다고 말했다. 너 미쳤어? 데려가라니 무슨 말이야? 구준호가 외쳤다. 마음대로 해. 유계희는 남편에게 친자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조은송이 문 앞에서 엿듣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필자에서는 이미 출장을 떠난 뒤였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음모에 가담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너무 많이 변했고 가족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다시 한번 슬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침실에서 들은 이야기는 조은송에게 매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들키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생각할 것이 많았습니다. 조은송은 유계희와 그녀의 가족을 매우 좋아했다.
하지만 낙태와 불임이라는 이 모든 상황은 조은송이 원하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과는 맞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고 조은송은 며느리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계희, 미안하지만 할 얘기가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알았어. 시험 보자. 유계희는 대답했다. 하지만 조은송은 계속했다. 그때 다 들었어요. 유계희, 나 다 알아요. 내 엉터리 분석은 필요 없어. 너랑 나랑 한 팀이 돼야 해. 어차피 저 사람들은 아무 소용없을 거야. 유계희도 엿듣고 있구나. 내 말 왜곡하지 마세요. 우연히 나온 말이라고요. 하지만 네가 한 말이 심각하고 네가 직접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내가 도와줄게. 조은송이 말했다. 유계희는 잠시 생각했다. 글쎄, 내 말이 맞는 것 같다. 나 혼자서는 못하겠어. 하지만 그건 좋은 방법이겠지. 그럼 유계희 씨, 우선 건준호 씨가 친자 확인부터 해줘야 해요. 이번 주부터 시작하죠. 유계희는 시어머니를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저녁이 되자 필자에서는 다시 백이재의 집에 들렀다.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던 그는 백이재에게 집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백이재,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해라. 그 남자가 전 처제에게 말했다. 우릴 해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린 조용히 살아요. 백이재가 대답했다. 글쎄요. 백이재 씨, 저기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너희들 정말 걱정돼.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전화해. 약속해. 필자에선 백이재에게 물었다. 알았어, 약속할게요. 어떻게 아직도 거기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 너무 잘한다. 백이재는 추리했다. 나도 이해가 안 돼 하지만 이미 결정한 건 나 이혼할 거야. 더는 못 견디겠어. 정말 못하겠어요. 이혼 소송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겨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죠. 귓속말을 하고 집 안을 돌아다녀요. 제가 떠나면 애들이 뭘 하는지 알 수 없죠. 그래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백이재의 전 장인이 대답했다. 그동안 백이재와 편재선은 매우 가까워졌다. 물론 전 장인이 백이재의 아버지 역할을 대신한 것은 아니었지만 젊은 여성은 그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다. 한편 조은송의 집에서는 이미 공세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조은송이 그렇게 말했다. 그 여자 주소 기억나? 가서 사과해. 그러니까 그 아이는 내 아이니까 내가 가서 도와주고 친자 관계를 확인하자고요. 그런 다음 거기에서 즉흥적으로. 그런 식으로 아이를 빼앗는 건 잔인하지 않나요? 구준호가 대답했다. 유계희는 내가 말하자 눈을 동그랗게 굴렸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남자들만 믿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건준호, 진정해. 우리 잘하고 있는 거야. 아기는 여기 있는 게 더 좋을 텐데 뭘 해줄 수 있겠어. 유계희는 생각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집에 들어온 필자에서는 온 가족이 부엌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협상이 뭐야? 그가 부엌에 들어서며 말했다. 모두 조용해졌다. 가장은 당분간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필자에선이 도덕주의자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면 전 며느리가 나쁜 사람으로 비춰져 모두 구세주가 될 것 같았다. 그때야 비로소 팔재수는 그들이 모두 괜찮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슨 협상이야? 조은송이 대답했다. 저녁 준비 중입니다. 너도 앉아. 필자에서는 그들이 뭔가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저녁에 백이재에게 문자를 보내 눈을 크게 뜨고 있으라고 말했다. 주말이었다. 백이재는 퇴근하는 구건숙을 유치원에 마중 나갔고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 백이재는 입구에서 낯익은 인물을 보았다. 건준호는 이미 백이재의 아파트로 올라갔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아래층에서 전 부인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내와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백이재와 딸이 다가왔고
구준호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안녕 백이제, 그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딸이 대답했다. 잘 지냈어요? 대화 중입니다. 우리 딸이야? 구준호는 구권숙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내 딸인데 할 얘기가 없다. 백이제는 대답을 하고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건준호는 그녀를 따라갔다. 백이제, 이 아이는 당신과 똑같이 내 딸입니다. 내가 키우고 싶어요. 고소할 거야. 숨기면 안 돼요. 구준호는 백이제를 따라다니며 이미 이겼다는 듯이 한 문장 한 문장 말했다. 숨기지 않았어. 그때 거절했던 건 너였잖아. 기억나? 백이제는 돌아서서 전 남편의 눈을 바라봤다. 그는 눈을 피했다. 아직 증명 못했어?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둘러 떠났다. 무슨 일이야? 내 이름도 안 물어봤잖아. 백이제는 절망에 빠져 속삭였다. 그때 이미 필자에서는 집에 와 있었다. 조은송과 유계희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구준호는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다. 그런데 편재선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남자는 수화기를 들고 아무도 대화 내용을 듣지 못하도록 집 밖으로 걸어나갔다. 네, 백이제, 듣고 있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필자에선 나 건준호 잡았어. 백이제는 겁에 질려 말했다. 그렇죠? 뭘 원하는 거지? 남자에게 물었다. 친자 확인을 하고 싶다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는 구권숙을 쳐다보지도 않고 딸 이름이 뭐냐고 묻지도 않았다. 저한테 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백이제는 흐느꼈다. 감정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울지마. 전화하길 잘했어. 생각 좀 해볼게요. 백이제는 전화를 끊었다. 차마 글로 옮길 수는 없었지만 젊은 여자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필자에서는 집으로 돌아와서 지켜보았다. 곧 구준호도 돌아왔다. 공동 식탁에서는 아무런 대화가 없었다. 여자들은 길재선 앞에서 침묵하거나 산만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다음 주 어머니와 아내의 압박을 받은 건준호는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백이제는 망설이지 않고 동의를 한 뒤 곧바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준호의 친자 관계는 인정되었지만 백이제의 청구도 받아들여졌습니다. 구준호는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친권을 박탈하고 아이와 아버지의 위치를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입양할 거예요. 전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핑계가 생기겠지. 유계희가 부엌에서 말했다. 바로 그 순간 필자혜선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뭐야? 뭐 하는 거야? 그는 그 여자들을 보고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유계희는 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왜 그렇게 쳐다봐? 예, 우리 손녀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조은송이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은 2년 넘게 그녀의 운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필자에서는 아내에게 물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녀는 우리에게 숨겼다고 조은송이 대답했다.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구준호는 알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는 척하는 게 모두에게 편했을 뿐이죠. 하지만 백이제를 다치게 하고 구권숙을 빼앗는 건 절대 용납 못해. 필자혜선이 외치며 집을 나갔다. 유계희는 시어머니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는 손을 흔들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필자에서는 악과 비열함의 온상이 되어버린 그 집을 떠났다. 그리고 백이제는 아동복지당국의 방문을 받았다. 백이제는 아무도 만날 줄 몰랐지만 손님을 들여보냈다. 관계자들은 집 안을 돌아다니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들은 방을 점검했습니다. 아이들 물건, 장난감, 건강식품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감귤류를 잘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좋아한다고 백이제는 말했다.
그녀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냉장고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물론 잘하고 계시겠죠. 무슨 전화였어? 모르겠어. 경감님, 전화였어요. 누가 보고했어? 백이재가 물었다. 조은송한테서 온 전화입니다. 조은송이 누구야? 아동복지 담당자에게 물었다. 전 장모님, 백이재가 대답했다. 조사관들이 나가자 백이재는 다시 전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알렸다. 백이재는 곧바로 전 장인을 찾아왔고 두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문희현의 남편 오준영은 좋은 가족 전문 변호사를 찾는데 도움을 줬다. 구준호는 어머니와 아내의 제보를 받고 법원에 아이와 함께 살 곳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은 피자에서는 끝까지 백이재 편을 들기로 결심하고 조은송과 이혼 및 재산 분할을 신청했다. 물론 이 소식에 조은송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항상 그를 어떤 결정적인 행동도 할 수 없는 순종적인 남자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에서는 선하고 명예로운 사람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희는 서로 합의해 백이재와 이혼했습니다.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게 사실이라고 구준호는 말했다. 하지만 아내는 뻔뻔하게 임신 사실을 숨겼어요. 알았더라면 이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아이는 가정의 근간이잖아요. 그리고 백이재는 거짓말쟁이였어요. 백이재는 사실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었고 그 여자와 함께하기 위해 저와 빨리 헤어지길 원했기 때문에 이혼한 거죠.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는 재판장님 전준호 씨는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제가 임신한 걸 보고 자기 아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도망가면서 저에게 자기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어요. 구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런 일이 없었다고요?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어쨌든 내가 그 여자보다 조건이 좋으니까 아이는 저와 함께 있으면 더 나아질 것입니다. 재판부는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는 원고를 질책했고 백이재 변호사가 구준호에게 말을 건넸다. 증인의 말에 따르면 최근에 아이에 대해 알게 된 이후 그 아이를 몇 번이나 방문했습니까? 아이가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몰랐어요. 백이재가 못 만나게 했기 때문이라고 구준호는 대답했다. 재판장님, 저는 아버지가 딸을 못 만나게 막은 적도 없고 막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왔을 때 그는 딸의 이름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만나서 연락을 취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백이재는 설명했습니다. 유계희는 당분간 재판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면 조은송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백재선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재산, 집, 자동차, 청구서 등을 분할하기 시작했다. 여자는 그러한 사건의 전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의 사건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이 집 없이 남겨질 수 있다면 그것은 아이에게 달려 있었습니까? 그래서 백이재의 변호인은 백이재의 전 시아버지이자 전 남편 편재선의 아버지를 법정의 증인으로 불러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일을 알고 지켜본 사람으로서 진실과 거짓을 밝히는 증인이었습니다. 재판장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은 정말 백이재와 결혼했고 둘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들은 아내를 떠나 다른 여자와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아내가 아주 힘든 시기에 떠났어요. 백이재는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를 잃었습니다. 저는 큰 충격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고 싶었으니까요. 어쩌면 그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몰랐을지라도 백이재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말했었다. 저도 전 처제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자가 그의 아이를 낳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아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녀를 돕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녀와 아이가 존재하지 않는 척했다고 공식적으로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그는 그 아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여기에 준비한 모든 것은 모두 희극입니다. 아들의 현재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게 전준호가 딸을 생각한 유일한 이유였다. 결국 전처가 임신한 사실을 알면서도 백이재가 낳은 아이가 누구인지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활 형편에 대해 말하자면 아들은 더 잘 살고 있다고 말했지만 우리 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곧 아들은 새 아내와 함께 독립해야 합니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구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법원은 증인들의 증언을 모두 고려했다. 구준호는 양육비를 지급하고 일주일에 2번 엄마에 입회해 아이와 접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백이재 변호사는 건준호의 새 아내도 아이를 직접 데려가고 싶어 했지만 법원은 건준호가 구건숙 씨를 단독으로 방문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기가 어려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다. 백이재는 딸이 아빠를 만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고 법원의 결정에 만족해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지만 구준호는 딸의 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양육비 지급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백이재는 한동안 모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녀의 삶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구준호 가족의 삶은 조은송이 꿈꾸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이혼은 그녀를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그녀는 짜증을 내고 화를 냈다. 편재선은 일시적으로 집에서 살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비열함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부부는 이혼했고 재산 분할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신경이 쇠약해져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그녀는 같은 날 체육관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그녀는 우울해졌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험악해졌습니다. 유계희는 투정과 투정을 부리고 있었다. 조은송도 마찬가지였다. 구준호는 이들의 다툼을 듣는 것이 지겨워 퇴근 후 술집으로 사라져 아침에만 집에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던 집은 팔아야 했습니다. 자동차는 물론 청구서도 부부가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필자애선 씨는 시골에 작은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차로 쉽게 출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구준호는 아내의 투정에 아버지의 양심에 호소하고 동정심을 누르고 유계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더 큰 집을 사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렇게 행동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다고 필자애선이 대답했다. 언제든 놀러 오세요. 하지만 따로 살아요. 조은송은 도심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다. 물론 구준호를 위한 방은 없었다. 유계희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유계희 부모님의 도움으로 부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유계희는 남들과 다른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도 딸의 변덕에 지쳐 있었습니다. 번잡함 속에서 모두들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구준호 씨는 딸을 만나러 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제 처리해야 할 다른 문제도 있고 자신의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는 불필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계희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저 매일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욕설과 주장만 쏟아냈다. 필자에서는 이 가족을 가장 행복하게 떠났다. 그는 비록 도시 경계 안에 있지는 않았지만 작은 집이 마음에 들었다. 여름철에는 텃밭을 가꾸기로 하고 마당에 모래밭도 마련하고 백이재와 구건숙을 초대했다. 그들은 할아버지 방문을 기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구준호는 구건숙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백이재는 친권을 박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양육비 빚은 쌓여만 갔다. 그는 딸을 보고 싶지 않았다. 아무도 그가 친자 관계를 인정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백이재의 여자친구인
문희현 씨가 딸을 낳았습니다. 주말이면 젊은 엄마들은 공원에서 함께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백이재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주사를 놓아주고 링거를 놓아주는 일을 하고 있던 그녀였기에 이 전화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손이 가벼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이재에 대한 입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한 남성이 전화를 걸어 백이재 씨에게 자신의 아버지에게 주사를 놓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는 입원을 거부했지만 치료는 꼭 필요한 상황이었죠. 백이재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환자는 하춘용이라는 성격이 좋지 않은 노인이었다. 그의 아들 염성훈이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의사를 믿지 않고 음모만 보고 모든 약을 독약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백이재는 의사를 대하는 하춘용의 태도에 놀라지 않았다. 의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이었다. 백이재는 변덕스러운 하춘용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었고 염성훈은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다. 아버지는 쉬운 분이 아니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제게는 유일한 가족이에요. 아내와 어머니는 7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이후로 늘 제 곁에 계셨죠. 어떻게 그 모든 일을 이겨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아버지의 건강을 놓칠 수 없어요. 백이재가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백이재는 그 만남 이후 할머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고 그리워했지만 필자의 선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다. 친아버지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구건숙에게는 할아버지가 됐고 백이재의 자신도 따뜻한 대접을 받았다. 전처 조은송과 모든 연락을 끊은 백재선은 직업도 없이 방치된 채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며 힘들어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집에 찾아와 추문을 일으켰다. 유계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 이런 광란의 집안에서 구준호는 머리가 아팠고 어느 날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스캔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집은 돌려받지 못했지만 더 이상 집세를 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떠났고 서류 정리를 위해 돌아왔을 뿐입니다. 구준호는 아버지에게 거의 전화하지 않았고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었다. 홀로 남겨진 유계희도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정신병과 강박관념으로 상태가 악화되자 부모님은 해외에서 치료를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하숙집에 입소시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구준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혼자 살겠다고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모든 문제를 여자에게서 찾았다. 백이재는 건준호의 친권을 박탈했지만 위자료 채무는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그 결과 집행관은 그의 휴가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그는 휴가를 어디로 갔을까요?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조은송은 고민 끝에 술을 끊고 미용실 접수원으로 취직했습니다. 물론 이전과 같은 수준의 생활은 할 수 없었지만 이 일 덕분에 끝없는 빚더미에 앉지는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은송은 자신의 행동을 다시 생각했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가정 이상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백이재에게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것도 형벌이었다. 쉬는 날에도 함께 어울릴 사람, 산책할 사람, 차 한 잔 마실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랜 친구들도 그녀의 삶에서 금세 증발해 버렸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백영희 씨도 고민 끝에 남편과 막내딸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창문으로 촛불이 달린 케이크를 들고 있는 다른 여자가 보였습니다. 백영희 씨는 그날이 딸의 생일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이 생겨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전 남편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왔고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백영희 씨는 엄마이기 때문에 경찰이 자신을 받아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에게는 딸을 친자식처럼 사랑하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백영희는 전 남편을 떠나 영원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가 꿈꿔왔던 대로. 반면 백이재는 엽성훈과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춘용도 기뻐했다. 그는 백이재와 편재선을 축복했다. 어쨌든 그녀는 젊었고 행복할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엽성훈과 백이재는 결혼을 했다. 이 중요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 문희현, 엄준영, 편재선, 하춘용, 엽성훈의 고모 등 절친한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하춘용의 장녀 유주현, 피일자의 선과 유주현은 매우 친한 친구가 되었다. 한 달 후, 그때까지 운명이 맞지 않아 혼자 살던 여자가 팔자의 선의 집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두 사람의 가족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편재의 선은 엽성훈, 구건숙과 함께 백이재를 지칠 줄 모르고 초대했다. 1년 뒤 백이재와 엽성훈은 또 다른 딸을 낳았는데 이름은 엽성훈의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오하운이라고 지었다. 여름이면 온 가족이 백이재 선생의 집에 모이기를 좋아했다. 그는 정원에 베란다를 만들어 낮과 저녁을 함께 보내며 행복한 삶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